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오건영 저자님. 네. 그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고 우리 815 모니터에서 많은 팬층을 보유한 예. 아이돌이라 하기엔 너무 나이 많은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으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가 요즘 뭐 지금 보니까 또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미중 무역 전쟁도 뭐 합의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진짜 산타 랠리를 기대할 정도로 미국 정치는 아주 화랑장세를 펼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류와 맞춰서 정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금에 투자하는 게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새 보니까 금 가격이 좀 오르다가 지금 상당히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고점 대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됐나요? 1,540불, 온스당 이제 1,540불이 금 가격의 고점이었으니까요. 지금이 한 1,470불? 그러니까 한 70불 정도 하락을 했죠. 네, 온스당. 예. 근데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실물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화폐라는 거는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종이 화폐하고 대비가 되는 건데요. 옛날부터 이제 금본위 화폐제부터 시작을 한 얘기지만 금이라는 거는 실물 화폐로서 마음껏 사람들이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금을 갖다 화폐로 썼을 때는 이 화폐를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금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연금술사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가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바깥쪽에 있는 종이화폐라는 거는 마음껏 찍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방만하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구사한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구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폐의 공급량, 종이화폐의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은 가만히 있는데 종이화폐의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가만히 있던 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금은 가만히 있는데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보시면은 이제 올해 5월 말이었죠. 올해 5월 말에 페드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원래는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다. 금리는 더 올리는 건데 지금 잠깐 쉬어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5월 말에 나와서 딱 뭐라고 하냐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또는 방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 가격이 쭉 하고 위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80불부터 해가지고 1400불을 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금리를 한 번 낮췄을 때 1500불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었고 이 상승 요인하고 반대로 돌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봐 주셨던 그 금 가격의 하락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의 하락은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만 해도 이제 중앙은행 페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요. 지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갖다 시사를 했고요. 7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한번 내리고 8월 달에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한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동안에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와 얘네는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주겠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전쟁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흔들립니다. 근데 중국이 흔들리면 시차를 두고서 이 중국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미국 경제도 흔들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역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계속 흔들리게 되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전화하냐면 페드한테 전화하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페드는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고 진짜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막 표현을 되게 과격하게 써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세 차례 낮춰주니까 시장에선 얘기하는 게 와, 이 무역 분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고 그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경기가 올랐다 떨어졌다 할 텐데 충격을 받을 때마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주면 금리는 바닥까지 내려가겠네 라는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기준금리를 바닥까지 밀어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바닥까지 내려갈 걸 생각하고 천장으로 치솟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릴 만큼 낮춰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어디까지나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양호한데 일시적으로 눌릴 때 이 기존처럼 성장하는 사이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낮춰가지고 이 경기 사이클을 갖다 주저앉으려는 걸 쳐 올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면 세 번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보험도 종신보험 아닌데 세 번 낮췄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됐니?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딱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쉽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뭐 1단계 합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클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고 시차를 두고 미국이 흔들리고 금리를 낮추고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리고 시차를 두고 금리 낮추고 이 사이클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 라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을 쳐올렸던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금 가격이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미중 무역 전쟁이 예를 들어서 네. 그 잘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은 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네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면 금 가격이 여기서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언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상당한 물가 상승을 확인하면, 근데 상당한 물가 상승이 나오려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한순간에 훅 풀려나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개인적인 뷰긴 하지만 이 단계적인 합의가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화끈하게 합의가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풀어보면서 시간을 끌려는 정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원스러운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금 가격이 크게 이 레벨에서 많이 하락할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어떤 생각도 가능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이죠.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게 10월 중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11월 중순까지 왔는데 현재 뭐 그냥 말만 있지 크게 어떤 뭐 뚜렷한 게 나오진 않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은 이제 1단계 합의가 끝나면 바로 다음에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럼 2단계에서는 어떤 걸 생각할까?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합의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2단계 합의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현재 레벨에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미중 무역 합의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를 해야지 경제에 성장이 나오고 성장이 나와야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사람도 똑같잖아요.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쭉쭉 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성장이 빠르게 나오지 못하고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져 가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경제 체력 자체가 낮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드가 추가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수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금 가격이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를 낮췄는데요. 지금 네. 1.5에서 1.75% 레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 네. 달러가 많이 풀리고 시중에 네. 돈이 많이 풀리면 금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절대 불변의 원칙인 건가요? 뭐 이제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었던 때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양적 완화가 2009년, 2008년도 11월에 예고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금 가격이 제대로 랠리를 보였고요. 2차 양적 완화가 2010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 가격이 2011년도 중반에 온스당 거의 2,000불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금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양적 완화가 2012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한번 점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금 가격이 한번 휘청이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높았던 금 가격이 2013년도 5월 달에
페드에서 이제 우리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때가 아니겠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뿌려놨던 종이화폐를 빨아들여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금 가격이 훅 주저앉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참 오랫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오랫동안 가져왔거든요. 실제 금리 인상은 2015년도 12월에 했지만 이걸 예고한 게 2013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는 지난해 말 2018년도 12월까지가 금 가격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옆으로 기다가 올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네. 양적 완화가 되고 달러가 풀리면 금리 네. 인하가 되면 금값은 오르더라.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고 돈을 끌어당기기 네. 시작하면 내리더라. 네.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금이라는 건 화폐긴 하지만 이자를 주지 않는 화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라는 건 이자를 부여해주는 화폐가 되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보다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종이화폐가 글쎄요 이제 흔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금 가격에는 조금 이제 모멘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금 투자를 하는 게 네.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혹은 물론, 팔아야 됩니까? 물론 그러니까 시장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운동을 안 하면 언제 쓰러지느냐 이 질문이나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근데 뭐 사실 그 시기라는 거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게 시차를 두면서 시장이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거든요. 아, 이 상태로 가면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예상이 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도 3월 달이면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미국이 다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네. 그리고 이거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네. 시장에 던지는 어떤 진실적인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잘 아우르는 어떤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걸 100% 순수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거기서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지만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현저한 경기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날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열어둘 수 있다라는 표현을 그때 이제 당연히 포함을 시켜놨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가 악화되는 게 뚜렷해진다면 그때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금을 산다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확 풀린다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한 레벨 떨어지고 또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한 레벨 떨어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금 가격에 조금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기조에는 네.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 깔리는 거네요. 예, 그것도 있고요. 이제 현재 경기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도 중요하지만 환율 전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가 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의 파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게 환율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환율 전쟁의 그 포성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어떻게든 수출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징후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는 무역 및 환율 전쟁 이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으로 따지면 체력을 계속해서 기초체력 계속해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